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모든 연락 채널을 끊은 지 13개월여 만의 일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6.25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68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통신선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로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도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인데요.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이 9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매혹적이고 무자비한 양궁 왕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첫 올림픽 출전에서 혼성 단체전에 이어 여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죠. 안산 선수 소속팀 감독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1,300명대 중반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1,53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47명째 늘면서 이틀째 1,3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재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비수도권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확진자 가운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확진자 이제 1,365명 가운데 이 비수도권 확진자는 505명으로 이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39.6%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체 지역 발생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어제 40.7%까지 올리면서 처음으로 40%선을 넘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에 근접한 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내 집단 발병 사례 감염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비율은 수도권이 54.4% 그리고 비수도권이 40.7%로 양쪽 다 높은 편이었는데 지역 내 집단 발생 사례는 비수도권이 33.3%로 수도권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또 우려할 만한 부분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규 그 변이 바이러스 그 감염자의 절반 가량이 이제 델타 변이인 셈인데요. 네. 이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이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1,41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신규 1,412명 가운데 델타형이 1,242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알파형이 168명, 그리고 베타형과 감마형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이 국내 감염 사례 가운데 이 델타 변이는 그 87.6% 1,080명으로 국내에서 변이에 감염된 8명 중 7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지금 그런 양상이고요. 네. 지난 1주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검출률은 58.0%였는데 지난 1주간 국내 감염과 해외 유입을 모두 합쳐서 델타형 변이가 검출된 비율이 51.0%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9시 잠정 직계치 나왔습니까? 네, 그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까지 이 전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가 1,712명,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무려 493명이나 많은 건데요. 거의 500명 가까이 많은 건데요. 이 1,712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숫자인데 네. 사실 그 실질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9시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거는 지난 21일에 1,726명. 근데 요거는 이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이 한꺼번에 반영됐던 거기 때문에 네. 그 국내 발생만 따져보면 사실 그때보다 거의 200명 넘게 거의 300명 가까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까지 집계치는 뭐 1,800명을 거의 넘길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 많게는 1,800명 중후반대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 얘기도 좀 해볼까요?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어요. 예, 모더나의 백신 생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래 이달 말 국내 공급될 예정이었던 물량이 다음 달 들어오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더나 측에서 7월 공급 예정이던 백신 물량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함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부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 오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서 공급 일정을 확정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4천만 회,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받기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해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모더나 백신 공급 변동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애초 국민께 약속드린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 혹시나 모를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서비스가 의무화된다고요?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 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 명부 관리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과 QR코드 등 출입 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그러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본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새 방역 수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월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 입장문을 냈는데요. 마치 7.3 전국 노동자 대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주기기에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김부겸 총리를 비판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7일 그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집회 참가자 4천여 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 3명도 집회 이후 나흘이 지난 7일에 이제 음식점에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 민주노총을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집회를 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오늘 30일에도 원주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집회를 하기는 하는데 좀 그런 비판 여론을 좀 감안한 듯 계획이 네. 좀 수정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달 29일 원래 세종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집회는 연기하고요. 그리고 30일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보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동자 집촉 고용을 요구하면서 진행 중인 일부 노조원들의 농성 그리고 전국 곳곳의 1인 시위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온라인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거 그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인권위에 냈던 진정이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이제 전국 전체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1괄 3단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이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예고를 하니까 원주시가 이 다른 거는 3단계로 하고 이 집회 관련 부분만 4단계로 격상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진정을 낸 데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오늘 결정을 하기를 요 다른 거는 3단계고 집회만 4단계로 격상하는 거는 이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과 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북측의 일방적 차단으로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중단된 지 약 1년 1개월여 만인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작년 6월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청와대 한라인과 군통신선 그리고 판문점 연락선 등 모든 종류의 통신선을 끊은 바 있었습니다. 북한도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연락선 복원 소식을 거의 동시에 전했어요. 네, 사실 내용은 발표한 시간이 거의 동시였고요. 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한데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남 순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때 대해 합의했다면서 순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연락선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통신 연락선들 복원은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이 북남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북측에서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좀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뭐 이를테면 뭐 남조선 집권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 북남 순회들께서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며칠 전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녀가기도 했었잖아요. 2박 3일 동안. 네. 그때도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방한하고 간 다음에 바로 또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되면서 뭐 남북 간이나 북미 간에 뭔가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근데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어요.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청와대는 오늘 이 대화재개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온 데 대해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이제 기자들과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뭐 정상 간 어떤 접촉 또는 뭐 회담 계획이 잡힌 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움직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뭐 환영 일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 가뭄 깊은 대지의 소나기 소리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이제 할 일이 많다.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남북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 페이스북에 무더위 속 소나기 같은 시원한 소식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 중 남북 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권에서는 뭐 환영한다면서도 좀 다소 뭐랄까요, 좀 의심스러운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 뭐 어떤 관계에서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라면서도 이 쌍방향 소통이 있어야 한다. 연락선 단절 이후 벌어졌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또 국방보안기관 해킹 공격, 3월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직통 연락선을 개설한다는 것은 남북 간 오해에 의한 돌발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4년 동안 남북의 평화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게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평가를 좀 의식한 건지 오후에 추가로 입장을 내서 네.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 좀 달라졌는데요.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복원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일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복원됐다고 북핵 문제나 남북 간 민감한 문제가 그 자체로 바로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저쪽 신계를 살피려면 한라인 복원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좀 평가절하하는 태도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또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엔군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유엔군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이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참전 용사인 고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태극 무공훈장을, 그리고 호주 참전 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성류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고인인 카폰 신부는 이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 씨가 이 대리 수상을 했고요. 칸 장군은 이제 지금 생존해 있긴 한데 건강상 문제 때문에 방한하지 못하고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 씨가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럽니까? 네, 오늘 훈장을 받은 분들은요. 이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15일 이제 6.25 전쟁 군종신부로 파병이 돼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돌보다 수용소에서 사망해서 한국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고인의 유해는 숨을 거둔 지 70년 만인 올해 3월 하와이주의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서 발견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칸 장군은 1952년 7월 호주 왕립연대 1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했고 귀국 후에도 이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이후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동안 통합 논의가 좀 지지분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결론은 안 나왔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 협상. 결국 결렬 선언을 했어요. 네, 사실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그걸 협상을 아직도 하고 있었냐 뭐 이런 반응도 중간에 소식이 좀 안전해지기도 했으니까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오늘 실무 협상단 간의 협상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이제 사실상 결렬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이 아마 양당 대표 간 회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견이 있었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명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측에서는 당명을 변경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유지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에게 일임하자 이런 입장으로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른바 통합이
된 이후에 그 통합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어떻게 뽑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그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서는 배제하자 그리고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양 당대표 회동을 통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국민의당이 합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무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이 오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감정 섞인 말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오늘 오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 협상 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그러면 안철수만 따로 떼서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라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네. 안철수 대표만 데려가라. 예.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날선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SNS,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합당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5만 가지 얘기가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 몇 달 사이에 계속 아이템이 늘어났다. 당명 변경 요구, 29개 당협위원장 공동임명 요구, 시도당위원장 임명 요구, 대선 선출 당원당규 변경, 당 재정 승계, 사무처 당직자 등 협상을 하면 뭔가 계속 튀어나오니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국민의당의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국민의당 쪽에서는 좀 불쾌한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당 측에서도요. 지금 네. 보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한 그 지방 의원이 좀 이제 당 지도부나 협상단의 태도를 좀 비판하면서 예. 아니 안철수 대표가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너무 앞뒤가 다르게 보이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얘기하는 등 사실 그 국민의당 안팎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혹시 입장 낸 거 없어요? 안 대표는 오늘 특별히 입장을 낸 건 없고요. 아마 내일쯤 이제 그 당 지도부 간의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이를테면 당 대표 간의 회동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내일 중으로 좀 어떤 입장 표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만나고 뭐 맥주 회동도 하고 막 하던데 안철수 대표는 왜 안 만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전에 회동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들끼리 만나는 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상견례일 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에 찾아가서 짧게 만난 적은 있는데 따로 만난다고 해도 그 이상 할 얘기가 아마 없을 것이라서 안 대표 측에서 실무 협상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 이후에 따로 회동이 없었던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난 22일에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 하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무협상단에서는 결렬이 됐다는 얘기고 그럼 당대표 간에는 뭔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때요?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 SNS 글에서 좀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국민의당에 대해서 좀 어떤 비꼬는 식의 좀 어떤 비판을 하면서도 이제 안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지도자답게 통큰 합의를 할 때다. 그래서 사실 대표 간의 어떤 회담, 뭐 담판을 제안을 한 상태여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공이 약간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한 18일 중순 이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입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슈는 그 뒤로 밀리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시기가 겹치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려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원래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합당 입당 요게 이제 그 중심 의제가 되기 그러니까 직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전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좀 네. 허재가 좀 말하자면 선점한 효과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후로 밀려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되게 되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거의 좀 이제 이른바 경선 열차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거의 이제 거의 문 닫고 들어오는 네. 약간 요럴 정도로 거의 마지막 순간에 탑승할 확률이 좀 높다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늦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안철수 대표가 참여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뉴스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의 올림픽 대표 효자 종목하면 단연 양궁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선수들은 금빛 관역을 명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안산 선수는 혼성 단체전에 이어 여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안산 선수의 소속팀인 광주여대 김성은 양궁 감독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감독입니다. 안산 선수 제자 금메달 2관왕이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저는 저희 소속팀에서 비대면 응원에 참석을 한 상태였고요. 예. 도쿄 현장에서 경기 시작 5분 전에 안산 선수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좀 격려를 했었고, 금메달 획득하고 중계를 확인하고 했을 때는 너무 기쁜 건 사실이었고, 안산 선수가 그 순간을 잊고 금메달에 진행할 개인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안산 선수하고 통화하셨어요? 그 이후에 메달 따고 난 다음에? 네네네.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네. 안산 선수가 처음 금메달 따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쌤, 저 잘했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겠죠? 저는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선수촌 내에서도 식사를 만큼 못 하고 지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 걱정이 많이 됐었죠. 안산 선수 되게 차가운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감독님 앞에서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 모양인데요. 아, 그럼요. 그냥 소소한 대학생입니다. 여자 대학생. 아, 저희가 경기할 때 모습은 아주 냉정해 보여가지고. 아, 네네네. 혹시 안산 선수 부모님하고도 경기 같이 시청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 소속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같이 비대면으로 응원을 같이 했고요. 예, 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안산 선수 나이가 20살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올림픽,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감독님께서 혹시 불안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금메달 딸 거라고 아닌데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좀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 양궁의 어떤 구연패라는 위협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양궁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안산 선수는 단체전에 어떤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는 했었지만, 어떤 이러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 그동안의 경기 보셨잖아요, 하는 거. 네. 제일 진짜 긴장되고 가슴 졸였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모든 애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강채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고 국제대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랭킹전에서 1위를 하면서 혼성전에 나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안산 선수도 많은 것을 훈련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었고 혼성전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었지만 랭킹전을 하면서 1등으로 혼성전을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경기 첫날이 제일 긴장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경기가 다 그냥 손에 땀을 쥐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언론에서 사실 좀 놀란 부분이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9연패를 할 정도가 된 것은 오로지 실력만 보고 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정말 관역에 꽂히는 그 점수로만 선수들을 뽑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양궁을 선수 생활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지만 매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선수들한테 혹사를 시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과연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올림픽은 보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 뭐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면 그냥 메달 따는 거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까지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좀 경쟁이 치열한 건 거죠? 지금 한 150명이 1차 선발전을 거치면서 마지막 8명 그리고 마지막 3명까지 이어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어지는데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뭐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뭐 바늘구멍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게 올림픽 선발전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경기하는 모습 지켜봐도 그렇지만 바람의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활이 가는 방향이 네네. 다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잠깐 마음이 좀 흔들리면은 또 관역이 뭐 10점이 됐다가도 8점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 상대편 선수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정신력이 강인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통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여자 선수들 모두가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 때 양궁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네. 양궁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희 양궁 경기의 특성상 그 태풍이 불어도 양궁 국내 대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악천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렇게 통과하는 만큼 엄청난 한 약 5,000발 정도의 화살을 쏘면서 여러 선수들을 만나고 또 기량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 4222님께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소식도 저한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산 선수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슈팅 타이밍이 있어서 평소 감독님만의 지도 철학을 집중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안산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대표 선발이 되어서 네. 이제 일진 선수로 못 되고 계속 이진 선수만 머물렀던 건 사실이었는데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3초의 슈팅 타이밍을 가지고 있던 선수를 1.5초로 이제 그 기량을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1.5초 안에 쏠 수밖에 쏘게끔 하는 이유는 그 체력 3초에 들고 활을 쏘는 체력과 1.5초에 단순하게 쏘는 체력의 분배가 좀 있고 또 심리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짧은 타임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감독님하고 안산 선수는 10년 정도 인연이 됐다고요? 10년 정도는 알고 지냈던 건 사실이고요. 예. 네, 이제 안산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에 있는 문산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코치 선생님이 있고 또 중학교 코치 선생님이 있고 고등학교 지도자 선생님이 있고 제 소속팀으로 온 것은 이제 1년 전입니다. 근데 처음 보셨을 때 뭔가 사고 칠 선수 같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안산 선수를 보게 됐는데 예. 정말 그 제대로 된 고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산 선수가 기량을 발휘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본 것 같은데요. 그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선수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안산 선수가 뭐 다른 경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도 뭐 크고 작은 슬럼프도 겪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선수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안산 선수는 큰 슬럼프는 없었던 선수이고요. 지금 안산 선수는 계속 기량이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슬럼프, 이 선수의 기량이 조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좀 믿음은 있는 건 사실인데 안산 선수는 현재까지 슬럼프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 선수가 재학 중인 광주여대 네. 기법의 최미선 선수도 지금 금메달리스트였었잖아요.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양궁 감독으로서 뭐 비결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광주여대 출신들이 왜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좀 장점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단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좋은 선수들이 나온 것은 정말 선수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뭐 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수 제목을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광주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님이 이렇게 딱 발탁을 하는 겁니까? 제가 발탁을 하는 게 맞죠. 이제 가서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우리 학교 왔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감독님이 참 대단하신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근데 기보배, 최미선, 안산 선수 각자 경기 스타일하고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우리 기보배 선수는 굉장히 노력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약 2배 정도의 훈련을 하는 선수이고요. 최미선 선수는 어떠한 선수를 만나도 긴장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슈팅을 하는 선수이고 우리 또 안산 선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슈팅을 무대 위에서 하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청취자 5630님께서요. 우리 선조들의 활싸움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 아들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양궁을 잘해요? 지금 88 서울 올림픽에 이 여자 양궁 단체전이 정식 종목된 이후에 33년 동안 금메달을 따는 거. 네. 다른 종목 우리가 뭐 태권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종주국인 경우도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네. 비결이 뭡니까? 양궁의 종주국은 영국인데요. 유럽에서 이제 우리 나라도 이제 건너온 거 사실이고. 예. 이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다져진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재덕 선수를 보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고 그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이런 선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앞으로 더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참. 그리고 안산 선수가 지금 개인전에도 출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 도쿄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양궁은 바람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이런 바람이나 이런데 악천 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가장 강점이 바람을 이겨내는 선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발전을 마친 후에 최악의 어떤 그 바람의 요구를 갖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 자운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2주간 특별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엄청난 바닷바람을 맞고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 좀 악천후의 기후 조건이 와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개인전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7282님께서도 안산 선수 조심스럽게 상관왕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관왕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채연, 장민이, 안산 선수가 있는데 안산 선수보다 더 기량이 좋은 선수가 어떤 강채영, 장민희 선수들이고 안산 선수가 1등을 개인전 1위를 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안산 선수가 상관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운으로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안산 선수였으면 좋겠지만 다른 선수가 네네네. 또 당연히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경기 결과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다, 네. 잘 싸워준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고 계세요. 네, 2277님께서 안산 선수 참 자랑스럽고 양궁 선수 모두 잘 싸워주고 있고 장합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리고 네, 감독님께도 제가 감사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여대 김성은 양궁 감독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는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네. 계속 강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네. 주간 이슈 빅데이터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지난 한 주간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한 주간 이제 국내 SNS 뉴스에서 쓰여진 컨텐츠가 1,596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 1,442만 건이었는데 네. 100만 건 이상 더 작성이 됐어요. 왜 그럴까 찾아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제 스포츠, 네, 도쿄올림픽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개의 주제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이 증가된 스포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도쿄올림픽 얘기는 네. 좀 시들했거든요. 평상시 그쵸.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또 이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또 저녁에 요즘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시차가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제 스스로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뭐 네.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거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닌데 선수들이 이렇게 확 열심히 해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왜 이렇게 뭉클한 게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소셜이라고 하는 게 좀 생기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네. 이게 SNS를 통해서 그 선수들과의 좀 더 밀접한 개인과 개인의 연결고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들, 특히나 뭐 어린 친구들도 네. 본인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과의 또 조금 더 우리가 브랜드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좀 폭들도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역시 가장 언급 많이 된 종목은 싹쓸이 하는 양궁인데 네. 양궁은 딱 두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요? 화이팅! 그리고 끝! 이 두 마디면 네, 정리가 되는. 선수. 예.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급상승 1위. 그러니까 전체 누적 말고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이 늘어난 종목이요. 재미있게도 배구였다라는 거예요. 배구요? 네, 여자 배구 관련 얘기인데 아시겠지만은 첫 경기를 브라질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과연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도 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경 선수의 노룩 스파이크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노룩 스파이크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2세트에서 이제 좀 9대 13으로 뒤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상황에서 스파이크를 공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안 보고 패스하듯이 예를 들면 앞을 쳐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보면서 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속은 이제, 거죠. 예, 이제 수비수들이 속은 예.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여자 배구가 좀 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계속적으로 기운을 북돋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응원을 받았고요.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게 좀 경기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이제 좀 바로 뭐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케냐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김연경 선수와 함께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이제 배구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가장 또 급상승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얘기 잠깐 언급하셨지만 SNS 보면 원래 언론에서 잘 전하지 않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우리가 예전으로 치면 금메달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예전 같으면 왜 금메달을 못 따냐. 그리고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메달 딴 사람은 행복해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우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SNS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뛰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격의 진종호 선수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메달을 따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했다. 라는 부분에서 칭찬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조금 문화들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스포츠 브랜드의 캠페인도 상당히 화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탁구로 국민 여동생이 곧 될 것 같은 신유빈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유빈 선수를 모델로 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포츠가 단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을 얻는 여정으로 같이 즐기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학원 스포츠라고 그래서 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성적을 위해서 올라갔던 것. 근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냐라는 것을 대놓고 아예 이제 좀 저격하고 있는 이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이제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대훈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 패배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는 했지만 네. 상대방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상당히 또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뭐 치켜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또 봤더니 2016년에 이대훈 선수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그때도 이제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승리를 축하해 줬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표정이 안 좋으면 본인도 기분이 찜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게 선수의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졌을 때도 그를 같이 이제 응원해줬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은퇴 번복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양궁에서 대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SNS에서 했어요. 왜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이 한국 남자 단체 결승에서 붙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겼죠. 그런데 이제 대만도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SNS 네티즌들이 대만도 참 잘했다. 대만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SNS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단어로 대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대만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대만이 올림픽에 타이완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대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만이라는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줬다라는 것에 상당한 어떤 감사 표현들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태권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금메달 수확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럼 누가 이 메달을 땄는가라고 보면 태권도를 통해서 올림픽 최초 메달을 거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포츠 약소국들에서 메달의 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요르단의 아흐마드 아부 가우시 선수가 이대훈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때가 요르단 역사상 최초 금메달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태국, 튀니지,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비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적고 금전적인 투자를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또 한국의 태권도 관계자들이 개발도상국도 여러 나라를 찾아서 태권도를 전파한 영향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해외에서의 태권도의 모습을 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왜요? 어떤? 이 태권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이유라고 하면서 글들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자녀들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 보내신 적 있으세요?
태권도에 네. 잠깐 갔다가 네. 못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릴 때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 네. 한 5살, 6살 되는 그 아이들을 태권도 학원에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까 필수 코스 같이 다 한 번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보내는지 자세히 생각하면 태권도를 잘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체력을 빼놓고 아이들이 이제 아주 잠을 잘 자거나 예절을 교육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태권도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체력 단련도 시키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 보육도 하는 이른바 방과후 교실의 역할을 태권도가 이제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태권도 춤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서 같이 피자 먹는다거나 다 같이 맞아. 무릎 꿇고 막 사범님 막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K 학원 교육이 퍼져서 이게 전 세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야말로 내수와 수출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네, 태권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계속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이 지지난주 1위, 또 지난주 2위로 여전히 뜨거운 주제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친환경 차만큼이나 친환경 오토바이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3위 주제는요? 3위는 경제 키워드였는데요. 금지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금지요? 네, 그래서 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중복 청약이 금지됐는데도 대중적인 관심이 워낙 커서 뭉칫돈이 몰렸던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모 첫날에만 12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증거금 중에서는 지금까지 중에 거의 4위급이고요. 예.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원래 웬만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안 내는데 이건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거든요. 몇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몰리고 있어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SNS에서 계속 나오면서 네. 과연 이거 정말로 잘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은행들이 지금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데를 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70대 이상의 어떤 그 고연령층 혹은 60대 이상의 어떤 그래도 매장을 가기 원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역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에서 관심 받는 네 번째 주제는요? 네, 네 번째는 생활 키워드인데요. 음식 얘기인데 이게 중복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의 중복의 변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외식 줄고 배달이 늘어서 보양식도 배달시켜 먹고요. 심지어 카페에서 하는 빙수도 최근에 계속 다 배달로. 빙수 배달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할인을 하고 이러고 있고 결국 이제 카페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호텔에서도 아주 비싼 보양식들 투고 그러니까는 포장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보양식조차도 배달 중심으로 되고 있는 이런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각 편의점에 콜라보 맥주라고 하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껌 브랜드와 또 이렇게 콜라보한 맥주가 있어요. 이렇게 새콤달콤 껌 우리 옛날에 껌 맛이 있던. 나요? 네, 껌 맛이 나는데 이게 또 그 브랜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껌 맛이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컴플레인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걸 또 줄였더니 또 1등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그 맥주와 관련돼서는 아주 어떤 편의점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도 최근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맥주 판매량이 많을걸요. 저도 가면 4캔에 10,000원, 이런 10,000원, 20,000원어치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의점의 주류 매출 신장률이 2020년에 17.8%였는데 2021년 상반기에만 66%가 넘었다고 하죠. 엄청나군요. 네, 이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